예, 안녕하세요. 자, 지난 시간에 이제 뭐 복식부기부터 영업활동까지 쭉 봤습니다. 이제 영업활동까지 봤고, 교재에서는 4장 영업활동을 마치고 나서 그 재고자산 원가 흐름의 과정을 뒷장에 넘어가서 봤어요. 뭐 선입선출법, 후입선출법, 평균법 이런 것들, 원가 그 재고자산의 물량이 어떤 식으로 먼저 소진되는지 그거에 해당하는 원가를 계산하는 방법 이런 것도 다양한 방법을 봤고요. 전공에서는 그 부분을 좀 되게 심도 있게 다뤄요. 막 예제도 많이 풀어보고 복잡한 예제도 많고 이런데 우리는 그 정도 하면 될 것 같고 거기서 이제 중요한 상황은 어, 끝날 때 이제 얘기했지만 물가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게 이제 일반적인 경제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그 재고자산의 원가 흐름 과정에서 선입선출법이 가장 다른 방법에 비해서 이익을 많이 낼 수 있는 방법이다 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투자 활동 할 거예요. 투자 활동이 뭐라 그랬죠? 이렇게 이게 잘 적응이 안 돼서 투자 활동이 기업의 그 재무상태표에서 영업활동과 관련이 없는 영업활동 관련 자산이 아닌 다른 자산에 이 자산 있으면은 이쪽에 영업활동 관련 자산들이 이제 위쪽에 있고 영업활동 관련 부채들이 이제 위쪽에 있어요 주로. 그리고 영업활동과 관련 없는 자산들이 아래쪽에 있고 저 영업활동과 관련 없는 부채 자본들이 이제 이쪽에 있는데 여기 있는 자산들의 취득과 처분 활동을 투자 활동이라 그래요. 주로 뭐 토지, 건물, 기계, 뭐 자동차 이런 자산들이 이제 뭐 유형 자산이라고 하는데 잠깐 정지했다가 제가 분필 좀 갖고 올게요. 잘 안 나와서. 가져왔습니다. 어디까지 했더라? 투자 활동이 이제 이런 유형 자산 주로 또 안 나와. 유형 자산이나 뭐 무형 자산, 뭐 기타 여러 투자 자산 주로 이쪽에 있는 자산의 취득과 처분 활동을 투자 활동이라고 해요. 그럼 이 투자 활동이 왜 중요하냐면 일반적인 그 회사를 예를 들면 회사는 그 영업 사이클 얘기했었잖아요. 어떤 상기업을 예를 들면은 물건을 매입해 와서 고객한테 매출을 하고 이렇게 돈이 캐시가 이렇게 들어오고 매입 이렇게 해오는 데서 또 캐시가 나가고 돈을 벌어서 또 물건을 사서 또 팔고 돈을 받고 이런 과정을 거치잖아요. 그런데 제조기업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의 회사가 이제 제조업이나 어떤 물건을 상품, 제품을 만드는 이런 제조 공정을 거치게 돼 있어요. 근데 우리 재무회계에서는 편하게 하기 위해서 상기업을 예로 든 거지. 제조기업을 이제 예를 들면은 이 뭔가를 생산해서 매출을 해야 되잖아요. 생산해서 생산을 하기 위해서는 공장이 필요해. 공장이 있으려면 뭐 땅 있어야지, 건물 있어야지, 아니면 뭐 임대를 할 수도 있고 기계 같은 거 있어야 되잖아요. 이런 시설 투자를 해야 되는 거야. 시설 투자를. 시설 투자. 시설 투자를 해서 여기서 생산을 해내서 팔고 돈을 받고 이렇게 해가지고 또 돈이 쌓이면 그 돈을 가지고 주주한테 배당도 하고 또 이런 시설에 또 재투자도 하고 노후된 건 또 팔기도 하고 그렇죠. 이런 과정에서 벌어지는 게 이제
투자 활동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 기업은 이제 궁극적으로 돈 버는 게 목표라 그랬잖아요. 우리 좀 멋진 말로 얘기해서 현금 창출 능력이다. 현금 창출 능력이다 얘기를 하는데, 우리 영업 활동까지 배웠고 이제 투자 활동을 하니까 이 얘기를 잠깐 하면, 재무제표를 봤을 때, 재무상태표를 봤을 때 이 회사의 재무상태표를 보면 이게 그 돈이 도는 대동맥 줄기가 있어요. 제일 위에 나오는 이 현금이 중요한 건데, 현금을 많이 벌어야 되는 거잖아요. 회사는. 이렇기 위해서는 현금은 어떻게 들어오죠? 일단 여기 이런 것들을 유형자산이라고 해요. 토지, 건물, 뭐 기계 이런 것들, 어떤 생산 설비 이런 것들 유형자산이라고 하는데, 이따가 배울 거예요. 유형자산에 투자를 해서, 유형자산에 투자를 해서, 투자를 할 때는 어떤 자본금, 차입금, 이렇게 자금을 조달하죠. 자금을 조달해서 생산 설비에 투자를 해. 생산 설비 투자를 하고, 그럼 여기서 이제 물건을 막 만들어서, 만들면 뭐가 생겨요? 재고 자산이 생기겠죠. 물건을 만들면 재고 자산이 생겨. 재고 자산이 생기면 팔죠. 고객한테 팔어. 그럼 뭐가 생겨요? 위에 매출 채권이 생기죠. 그럼 매출 채권을 회수하면 이제 돈이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이 재무상태표를 그 대기업들이나 이런 그 공시되는 재무제표를 통해서 재무상태표를 보면 제일 큰 자산들이 이거랑, 얘네들을 이제 눈여겨봐야 돼요. 이 회사는 설비 투자를 해서 물건을 이만큼 만들어 놨고, 만든 것 중에서 이제 뭐 팔아서 돈을 받을 채권이 이만큼 있고 회수한 건 이만큼이 있다. 재무상태표는 어떤 특정 시점에 그 자산 상태를 보여주는 거니까. 그리고 이렇게 이런 자산들을 이렇게 이런 식으로 자산을 운용하고 있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그 자산들을 이렇게 조달을 했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는 거라 그랬죠. 그리고 지난 시간에 배운 영업 활동에서 벌어지는 것들은, 우리가 이제 생산 설비를 만들어서 물건을 만들고 하는데 또 원재료도 사와야 되죠. 원재료 사와야 되면 이제 원재료도 재고자산에 들어가요. 그럼 원재료 사온 것도 외상으로 사왔으면 여기에 매입 채무라는 게 또 생겨 있겠죠. 이게 뭐를 왜 안 나올까? 얘네들을 우리가 뭐라 그런다 그랬죠? 운전자본이라고 그런다 그랬어요. 그렇죠? 안정적인 그 운전자본을 깔고 가면서 설비 투자도 하고 영업 활동도 하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가는 줄기가 어느 하나라도 이제 막히게 되면 회사가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생산에 차질이 있는다든지, 만들어서 이렇게 재고자산을 이제 막 쌓아놨는데 얘가 안 팔리고 막 정체돼 있다든지, 그러면은 이제 채권화가 되고 현금화 되는데 이제 오래 걸리겠죠. 그래서 운전자본이 너무 많아도 안 좋아. 적당하게 있어야 돼요. 이게 운전자본 같은 경우에는 많은지 적당한지 감이 잘 안 오잖아요. 절대적인 숫자로 보게 되면은. 그래서 이제 보통 이제 추세를 봐요. 추세를 봐서 회사가 정상적인 영업을 하고 있다라고 하면은 이 운전자본의 크기가 매년 비슷한 게 정상이에요. 비슷한 게. 만약에 어느 시점에서 이제 뭐 매출채권이 회수가 안 되고 있다, 매출채권이 너무 많다, 그러면은 뭐 매년 이 정도 갖고 있었는데 올해는 왜 이렇게 회수가 안 됐지? 문제가 있는 거죠. 돈을 받는데 문제가 생긴 걸까? 아니면 회사가 가공 매출을 인식한 걸까? 이런 것들 의심해 볼 수도 있는 거죠. 약간 빠졌는데, 그 재무제표를 볼 때 이렇게 보는 거예요.
요거는 이제 제가 나중에 여기 줌으로 수업할 때 재무제표 보면서 뭐 어느 회사를 보여드리면서 얘기를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요게 이제 가장 큰 줄기예요. 이렇게 가는 게 생산을 해서 물건을 만들고 걔가 채권화가 된 다음에 돈이 들어오는 거예요. 이번 시간에 할 거는 주로 이쪽과 관련된 거 이런 걸 할 거예요. 자, 기업의 투자 활동 정의 보시면 142페이지에 투자 활동은 건물이나 토지 다른 회사가 발행하려는 또는 발행한 주식이나 사채 등을 취득하거나 처분하는 활동을 포함한다. 더 정확하게 회계학에서는 투자 활동을 현금과 주된 영업 활동의 대상이 되는 자산을 제외한 다른 자산들의 취득과 처분 활동으로 정의하고 있다. 투자 활동은 자산의 취득과 처분 활동이다. 그런데 운전자본에 해당하는 자산은 제외한다. 운전자본에 해당하는 자산이 변동하는 거는요. 뭐예요? 영업 활동이에요. 영업 활동. 활동 구분하는 얘기는 지난 시간에 했었죠. 영업 활동할 때. 주된 똑같은 뭐 자동차를 사고 팔고 하는 행위가 삼성전자가 사고 팔면은 투자 활동이고 현대자동차가 자동차 파는 거는 영업 활동이라고 했잖아요. 그런 거 이제 구분할 줄 알아야 되고 교재 순서는 이제 금융자산이 먼저 나와요. 금융자산이 재무제표 순서상 유형자산보다 위쪽에 있어서 먼저 나오는 거거든요. 위에 있는 이유는 이게 유동성 순서대로 재무제표를 작성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토지, 건물, 기계보다는 어떤 주식이나 회사채 뭐 이런 것들이 더 현금화가 빠르겠죠. 비유동자산이라고 할지라도. 그래서 이제 금융자산이 먼저 나오는데 넘겨보세요. 한번 이게 146페이지 이렇게 보면은 막 시뻘건 글자들 보면은 말이 되게 어렵죠. 일단 어렵게 느껴질 수 있어서 일단 넘어가고 이게 할 건데 일단 넘어가고 149페이지에 있는 유형자산 먼저 하겠습니다. 유형자산이라는 거는 일단 정의부터 볼까요? 149페이지 맨 위에 유형자산은 기업의 고유 영업활동을 달성하기 위해 장기간 사용할 목적으로 보유 중인 물리적 형태가 있는 자산이다. 유형자산이라는 말 자체가 유형, 어떤 물리적인 형태가 있어. 이런 걸 유형자산이라고 해요. 그럼 반면에 물리적인 형태가 없으면 걔는 무형자산이야. 무형자산 볼까요? 다음 페이지에 나올 것 같은데 150페이지 무형자산 나오죠. 무형자산이란 유형자산과 그 보유 목적은 같으나 물리적 형체가 없는 자산이다. 자, 보유 목적은 이런 회사의 주된 영업 활동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주된 영업 활동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자산이에요. 유형자산, 무형자산 다 둘 다. 그런데 유형자산은 물리적 형체가 있어. 땅, 건물, 기계 이런 거예요. 무형자산은 물리적 형체가 없어. 특허권, 뭐 상표권 이런 거 있죠. 그런 것들. 그렇게 구분을 합니다. 그리고 유형자산, 무형자산 쪽에서 이제 나오는 게 이런 주제들이 나와요. 그러면 얘네들의 취득할 때 처음에 유형자산을 샀을 때 얼마로 이 자산을 인식해야 되는가 취득원가를 결정하는 문제가 있어요. 그리고 어떤 식으로 비용화를 할 것인가 그리고 기말에 유형자산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이런 게 있고 부수적인 문제로 취득 후 추가 지출에 대한 처리 이런 주제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제일 먼저 여기 1번이겠죠? 그 취득원가 얘기 먼저 나와요. 취득원가. 유형자산은 최초 취득 시점의 취득원가로 기록한다. 최초 취득 시점의 취득원가로 기록한다. 취득원가는 당해 유형자산의 구입원가와 동자산을 취득 목적에 맞게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해 소요된 모든 지출의 합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어떤 자산의 취득원가, 꼭 유형자산만이 아니고요. 자산의 취득원가는 이게 키워드가 이거예요. 해당 자산을 의도한 목적대로 사용할 수 있게 할 때까지 지출한 모든 원가. 자산을 의도한 목적대로 사용할 수 있게. 그냥 뭐 기계를 사는데 기계가 1억 원짜리야. 이런 거를 이제 구입 가격이라고 하는데, 이 기계를 1억에 사왔으면은 설치를 해야 되잖아요. 설치하는데 돈이 들 거고, 운반하는데 운반비를 부담했으면 그것도 이 기계 1억짜리 기계를 내가 사용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들어간 지출이잖아. 그 운반비도 넣어야 되고, 이 기계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테스트도 해봐야 돼. 시험 운영도 한번 돌려봐야 돼. 그럼 시험 운영비도 취득 원가예요. 의도한 목적대로 사용할 수 있게 될 때까지, 뭐 될 때까지를 쓸까? 지출한 모든 원가, 이런 것들이 이제 취득 원가라고 합니다. 그래서 유형자산은 재무제표에 표시할 때 취득 원가로 표시를 해요. 이 얘기는 평가하고 관련된 얘기를 할 때 다시 얘기를 해줄게요. 유형자산은 취득 원가로 기록을 한다. 그럼 취득 원가, 이거 어디서 우리 생각 한번 더 해볼 수 있지 않아요? 운반비 얘기하고 하니까 생각나는 거 있지 않아요? 우리 재고자산 할 때도 우리 연습 문제 풀다가 순매입액이라는 얘기 잠깐 했었잖아. 응? 재고자산을 사올 때, 상품을 사올 때 순매입액으로 계산을 해준다. 요 얘기 이렇게 얘기했었죠. 매출원가는 기초재고 더하기 단기 매입 빼기 기말재고, 이렇게 계산을 하는데, 여기에 들어가는 단기 매입액이 순매입액이라고 했어요. 이 순매입액이 뭐예요? 매입 가격에다가 뭐 조정해주는 애누리나 환출이나 할인 이런 거 빼주고 운임을 더해준다 그랬죠. 이게 뭐예요? 여기서 말하는 이 순매입액은 결국 재고자산의 취득 원가예요. 같은 논리로 유형자산도 취득 원가에 이 재고자산 순매입액도 결국은 이 상품을 내가 의도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게끔 할 때까지 들어가는 모든 비용을 다 합친 거예요. 운임을 더해준다는 얘기가, 운임만 있는 게 아니라 뭐 보험료를 부담했으면 보험료까지 붙어요. 뭐 관세 이런 것도 붙고. 여기서 빼주는 거는 어떤 거래 관계에 있어서 뭐 할인을 받거나 이랬으면 이제 빼줘라라는 얘기고, 유형자산도 마찬가지예요. 1억짜리를 좀 싸게 샀으면은 취득원가에서 빠지는 거예요. 이거는 모든 자산의 취득원가를 그 계산할 때 적용되는 논리예요. 이거는 자산의 취득원가는 이렇게 정의한다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비용화 얘기가 나오는데, 뒤에 155페이지에 그 상각, 순서는 제가 좀 왔다 갔다 할게요. 교재 순서는 155페이지 유형자산과 무형자산의 상각, 이런 얘기 나오는데, 상각은 뭐냐면 우리가 이런 거 했었죠. 수익 비용 대응의 원칙. 회사는 이 유형자산, 무형자산을 통해서 생산 활동을 해서 재고자산을 만들어내요. 만들어내서 걔를 팔아서 채권화해서 현금화하는, 수익 창출에 기여하는 거죠. 수익 창출에 기여를 하는 거예요. 수익 창출에 기여를 하면 어떻게 해야 돼? 수익 비용 대응의 원칙이라며. 관련된 이 유형자산을 사용함으로 인해서 관련된 수익을 인식했어요. 매출을 인식했어.
매출 원가도 인식했어. 비용 판관비 이런 것도 인식하게 되는데 유형자산과 관련된 비용도 인식을 해야 되잖아요. 유형자산과 관련된 비용도. 유형자산과 관련된 비용을 인식하는 방법이 이제 상각이에요. 감가상각이란 말을 쓰는데 감가상각이란 말의 뜻은 어떤 가치가 감소한 부분을 인식해 준다 뭐 이런 뜻이에요. 뭐 그런 얘기 들어봤죠. 뭐 자동차 사면은 뭐 1년 만에 뭐 감가상각돼서 뭐 반값이 된다라든지 뭐 이런 말 들어봤죠. 그런 뜻하고 같은 뜻이에요. 감가상각비라고 해가지고 이 유형자산은 특징이 오래 쓰는 거잖아요. 생산 설비나 건물 이런 거 1년 쓰고 버리는 게 아니죠. 자, 상품을 파는 회사야. 상품을 파는 회사는 상품을 팔면 매가만큼이 매출이 되고 매가가 매출이 되고 내가 상품을 사온 가격 원가가 매출 원가가 되잖아요. 이 매출 원가에 들어가는 순매입액이 요 취득 원가가 되는 거였고 이렇게 하는 이유가 얘는 사온 게 바로바로 팔리니까 바로바로 대응이 되잖아요. 한 회계 기간에 대응이 되잖아. 근데 유형자산은 어때요? 건물을 샀어. 건물을 사서 공장을 지어서 거기서 막 물건을 만들었어. 그럼 건물 가격이 이 물건을 매출했을 때 비용으로 빡 집어넣으면은 어떻게 돼요? 건물을 산 해에 엄청난 손실이 발생하겠죠. 그 건물 가격만큼에 해당하는 매출을 일으키기가 쉬운 게 아니잖아. 우리가 건물은 막 몇십억, 몇백억 주고 사는데 거기서 만든 물건들은 몇만 원씩 이런 거 막 여러 개 파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비용으로 가는 게 아니고 그래서 이제 자산으로 갔다가 이 자산이 사용되는 기간 동안에 서서히 비용화를 시키는 거예요. 자산이 사용되는 기간 동안에 그 자산이 비용으로 되는 기간이 오래 걸려. 이렇게. 그런 걸 이제 내용 연수라고 해요. 이 자산을 사용하는 그 기간, 뭐 건물 뭐 한 40년을 쓴다, 기계 5년을 쓰겠다, 어떤 거 뭐 10년을 쓰겠다 이런 게 자산의 그 내용 연수라고 하는데 그 내용 연수 기간 동안 이 자산을 사용해서 수익 창출 활동을 할 거니까 그 기간 동안에 비용을 인식하자. 그런 게 이제 감가상각이에요. 어떻게 하겠어요? 만약에 뭐 10억짜리 기계다 라고 하면 1년에 10년 동안 쓴다라고 하면 10분의 1씩 1년에 1억씩 비용 처리하면 되는 거예요. 1년에 1억씩 이런 식으로. 그런 게 이제 정액법이라고 합니다. 자, 감가상각은 원가의 배분이다. 156페이지 보시면 그런 말이 나와요. 감가상각이란 유형자산의 취득 원가에서 잔존가치를 뺀 감가상각 대상 금액을 해당 자산의 내용연수 동안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배분하는 과정이다. 이렇게 나왔어요. 또 잔존가치라는 말도 나왔죠. 잔존가치는 뭐냐면 단어 가지고 뜻을 생각해 볼까요? 잔존가치. 남아있는 가치. 그러니까 내용연수가 끝나고 이 10억짜리 기계가 10년 뒤에 1,000만 원에 팔 수 있다라고 하면은 9억 9천만 원만큼 비용 처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10년 동안. 왜냐면은 다 쓰고 나서도 1,000만 원이 자산 가치가 있다라고 본 거니까. 그래서 취득원가가 이만큼 있으면 이게 이제 잔존가치예요. 그러면 요만큼이 요 전체 취득원가가 전체 취득원가가 자산으로 계산이 됐다가
내용 연수 동안에 감가상각비라는 걸로 비용 처리가 돼. 단종 가치를 뺀 나머지 요만큼이 감가상각비로 비용 처리가 되고, 감가상각이 다 끝났어. 10년이 지났어. 그럼 그때는 단종 가치만큼이 남아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산 요 자산을 얼마를 비용 처리해야 되냐면, 단종 가치를 뺀 나머지 취득원가에서 단종 가치를 뺀 나머지를 비용 처리를 하게 되는데, 여기다 어떤 상각률을 곱해서 비용 처리를 하거든요. 이게 나온다. 이게 감가상각비인데, 상각률을 곱해줘요. 이 상각률을 어떤 걸 쓰냐에 따라서 감가상각 방법이 달라져. 가장 단순한 방법이 교재에 있는 정액법이에요. 매년 똑같은 금액만큼 비용 처리를 하자. 이거 10년 동안 쓸 거야? 그럼 상각률은 10분의 1이야. 근데 다른 의견도 있어요. 이게 건물 같은 경우는 보통 이게 이런 식으로 정액법으로 생각을 하게 되는데, 기계장치나 어떤 차량 같은 경우에는 어때요? 새 거일 때 효용이 훨씬 좋잖아요. 뭐 오래될수록 효용이 떨어져. 그러니까 이 10억짜리 기계가 수익 창출에 기여하는 거는 이 내용연수 초반, 구입한 지 얼마 안 됐을 때 더 많이 기여를 하고, 후반부 10년 차 거기 갔을 때는 기여도가 얘가 떨어질 것이다. 이렇게 해서 초기에 삼각비를 많이 계산하고 후반으로 갈수록 적게 생각하는 그런 방법이 있어요. 그런 걸 이제 뭐라고 해야 되나, 여기 교재를 보고 할게요. 이것도 뒤에 나와요. 8장에서 229페이지 가볼게요. 229페이지 보면 재무제표가 다르게 표시되는 이유 해가지고 233페이지에 감가상각비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데, 242페이지 이렇게 나오네. 정액법과 정률법. 정률법 얘기를 지금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일단 여기서 잠깐 보세요. 그 왼쪽에 체감잔액법. 제가 이 말이 단어가 생각이 안 나가지고. 체감잔액법. 체감잔액법. 체감잔액법은 기초장부금액에 일정률을 곱한 금액을 감가상각하는 방법을 통해서, 이게 체감잔액법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게 가속상각법. 전공책이 아니다 보니까 뭐 이런 정의가 좀 교재에 있는 멋있는 말로 좀 표현을 해주고 싶었는데 막 생각이 안 나고 이게 없네. 하여튼 이런 거예요. 이 국어적인 표현을 잘 설명을 제가 해드려야 되는데, 잔액이 점차적으로 이렇게 초반에 많이 줄고, 그 다음에 조금 줄고, 그 다음에 더 조금 줄고, 이런 식으로 가는 거거든요. 정액법은 매년 이게 그래프를 보시면 245페이지 그래프 보시면은 장부가액이 이렇게 떨어져. 여기가 이제 취득 원가라고 하고, 요만큼이 이제 잔존 가치야. 취득 원가에서 잔존 가치로 가면서 일정하게 떨어진단 말이야. 일정하게 떨어져. 근데 가속 상각을 하게 되면 초기에 많이 상각돼 갖고 장부가가 이렇게 뚝 떨어져요.
그 다음에 점점 이런 식으로 떨어지는 거. 그러니까 이차함수 모양처럼 이렇게 떨어지는 이런 것들이 이제 체감적으로 감소한다. 그래갖고 체감 잔액법이라고 하거든요. 대표적인 게 정률법이에요. 일정한 율을 곱하는 거야. 그게 달라요. 정액법은 취득원가에서 단종가치를 뺀 그 상각 대상 금액에다가 매년 일정한 율을 곱해줘. 그러니까 같은 금액이 계속 나오겠죠. 근데 정률법 같은 이런 체감잔액법은 취득원가에서 단종가치를 뺀 거에 곱해주는 게 아니에요. 어떤 율을 곱해줬을 때, 어떤 율을 곱해줬을 때 이게 똑같으면은 똑같은 거잖아. 그렇죠? 10분의 1, 0.2, 0.1 해주는 거 똑같은 거잖아요. 그게 아니라 계산 방법이 달라요. 상각을 하고 나서 상각 후 장부가액 있죠. 상각 후 장부가액에다가 여기다가 상각률을 계속 곱해주는 거야. 일정한 상각률. 그래서 이제 정률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일정한 상각률을 계속 곱해주는데 곱해주는 대상이 상각 후 장부가액이에요. 그래갖고 이 10억짜리 기계를 첫 해에 1억을 만약에 상각을 했어. 그러면은 그 다음 해에 상각 후 장부가액은 9억이잖아요. 9억에다가 곱해주는 거야. 그 퍼센트를. 그러면은 10억에 뭐 퍼센트를 곱해준 것보다 일정률을 곱해준 것보다 9억에다가 곱해준 거니까 상각비가 적어지겠죠. 그 다음에는 또 그때까지 상각된 거를 뺀 잔액에다가 또 곱해주는 거야. 이런 식으로 하면 감가상각비가 처음에는 이만큼 나오고 그 다음에 이만큼 나오고 이렇게 나오고 이런 식으로 줄어들면서 인식이 돼요. 이런 걸 이제 체감잔액법이라고 해요. 이런 식으로 줄어드는 거를 이제 체감한다 뭐 이렇게 쓰는 거죠. 이거죠. 감가상각비가 감소하는 거죠. 체감하는 거죠. 그렇죠? 잔액이 줄어드는 거 다 체감하는 거 아니에요? 체감잔액법이라는 단어 때문에 상각비가 점차 감소하면서 생각을 해준다. 이런 거예요. 이런 게 이제 정률법 이렇게 하는 거고. 다시 앞장으로 여기 다시 돌아올 거니까 잠깐 접어놓고 다시 앞장으로 가면 156페이지 보면 감가상각이란 유형자산의 취득원가에서 단종가치를 뺀 감가상각 대상 금액을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배분하는 과정이다. 그래서 이제 그림을 보시면 2천만 원짜리 자산이 있고 사용기간 후에 잔존가치. 그러니까 잔존가치는 그거예요. 그때 다 쓰고 뭐 중고로 팔았을 때 받을 수 있는 돈 이런 거 그런 걸 추정해서 200만 원 정도 남을 것 같다라고 하면 1,800만 원만큼은 사용하는 기간 동안에 매년 어느 금액을 비용으로 인식을 해주자 이거예요. 근데 1년에 얼마씩 인식해 줄까?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라 그랬냐면은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하라 그랬어.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방법. 그 회사가 선택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자산은 그냥 뭐 성능이 뭐 특별히 문제가 없을 것 같아. 정액법으로 생각해 우리 회사는. 초반에 아무래도 더 많은 기여를 하니까 정률법이 맞는 것 같아. 또 어떤 회사는 확실하게 하자고. 확실하게. 이 기계가 이런 걸 이제 만약에 알 수 있다고 해봅시다. 생산 가능 총량이 있어. 이 기계 갖고 있으면 제품을 100만 개를 만들 수가 있어. 이 기계의 능력은 100만 개야. 생산 능력은. 100만 개. 이게 10년 동안 100만 개를 생산할 수 있는 기계다라고 하면 그럼 올해 몇 개 생각했어? 그러니까 몇 개를 만들었어. 10만 개를 만들었다. 그러면은 요 감가상각 대상 금액에다가 100만 개분의 10만 개를 곱한 것만큼 생각하는 것도 돼요.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하라고 했으니까. 20만 개를 만들었다 다음에는 그럼 그 해는 20만 개 사용한 것만큼 생각하면 되니까 생각 대상 금액에다가 100만 개분의 20만 개만큼을 생각하는 거야. 이런 방법도 있어요. 이런 거는 이제 생산량 비례법이라고 해요.
다양한 방법이 있죠. 응? 다양한 방법이 있어요. 딱 봤을 때 어떤 게 가장 합리적인 방법 같아요? 이 생산량 비례법이 제일 합리적이에요. 실무에서는 뭘 제일 많이 쓸까? 정액법, 정률법을 제일 많이 써요. 정액법, 정률법을. 왜 그럴 것 같아요? 왜 그럴까? 생산량 비례법은 합리적인, 이론적으로 합리적인 방법인데 뭐가 어렵냐면은 이게 어려워, 이게. 이 기계가 과연 나는 100만 개를 이 기계에 캐파라고 봤는데 90만 개까지밖에 못할 수도 있고 1000만 개를 할 수도 있고 그거를 예측하는 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예측하기 정말로 이 기계가 딱 한 100만 개, 1000만 개 예상한 수량만큼만 생산이 가능하다라는 걸 정확하게 알 수 있으면은 가장 좋은 방법인데 이 분모를 추정하기가 어려운 거죠. 그래서 이론적으로는 맞는 방법이지만 실무상 잘 채택되지 않고 있는 방법이에요. 실무상은 이게 이제 정액법이 제일 많이 쓰는 방법 중에 하나고 정률법도 많이 쓰는데 정률법은 이제 체감잔액법이죠. 초기 년도에 많이 생각하기 위해서 쓰는 방법. 그리고 요 두 개만 있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감가상각 방법은 뭐 이중체감법, 연수합계법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결국은 두 가지예요. 그 둘 다 정액법이냐 체감잔액법이냐 이거고 체감잔액법의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 거예요. 이런 거는 이제 회계원리 시간에 이제 전공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다 계산하는 방법들을 다 배우게 되는데 우리는 이 두 가지만 알면 돼요. 두 가지만 알면 되고 일반적으로는 자 회계는 회사가 회계 처리 방법을 자기한테 자기 실상에 맞는 거를 합리적인 방법을 선택해서 적용하면 되도록 규정하고 있어요. 회계 기준은. 하지만 세법은 회사가 그 재고자산 갈 때도 얘기했잖아요. 뭐 선입선출이다, 평균이다 이런 것들 회사가 선택해서 할 수 있는데 세법은 어떻게? 신고한 방법으로 평가해야 돼. 신고 안 하면은 무조건 이거야. 이런 게 있다 그랬죠. 감가상각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회계 원칙에서 뭔가를 선택할 수 있는 게 있다라고 하면 세법에서는 그럼 네가 선택한 거 신고해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신고 안 하면 무조건 이거야 이게 있어요. 그래서 재고자산 같은 경우에는 신고 안 하면 무조건 선입선출법이라 그랬죠. 이유는 그게 세금 제일 많이 나오는 방법이니까 이익이 크니까. 감가상각은 어떨 것 같아요? 감가상각은 그 세법도 나름 합리적인 게 대부분의 회사들도 그렇게 하고 있는데 건물 있죠. 여러 가지 유형자산이 있어요. 건물, 그리고 기계, 기계장치, 개정과목처럼 쓸게요. 자동차, 차량 운반구, 개정과목 이름입니다. 자동차 차량 운반구라 그래요. 그리고 뭐 기계가 아닌데 어떤 뭐 이런 부속 이런 거 뭐 시설 장치 이런 것들이 있어. 건물하고 비슷한 것 중에 구축물이라는 것도 있어. 선박, 항공기. 얘네들을 이제 세법에서는 어떻게 나누냐면은 어떤 특징이 있어요. 건물 구축물은 말 그대로 건물, 빌딩. 구축물은 뭐냐면은 건물은 아닌데 건물 비슷한 거야. 건물은 이렇게 벽돌, 시멘트 막 이런 걸로 만든 거잖아요. 그리고 건물 특징은 이제 등기가 되어 있어. 등기가. 건물이 등기가 되어 있어. 구축물은 뭐냐면 그런 거 본 적 있죠, 여러분들. 어떤 병원이나 뭐 마트나 뭐 이런 데 가면 옆에 주차장을 철골 구조물 같은 걸로 이렇게 주차장 만들어 가지고 해 놓은 거 있죠. 건물 같지는 않은데 그렇다고 기계도 아니고 걔네들이 이제 구축물이에요. 약간 가건물 비슷한 막 그런 애들 있죠. 얘네들의 특징은 얘네들이 뭔가를 막 모터가 달려 있고 막 돌아가고 뭐 기름을 넣어야 되고 막 이런 애들이 아니잖아. 그냥 가만히 있는 애들이에요. 얘네들은 정액법을 써.
이런 뭐 기계라든지 선박, 항공기, 자동차 이런 것들은 이거는 초반에 성능이 확실히 더 좋은 거야. 얘네들은 체감 잔해법인 정률법을 써. 이렇게 세법에서는 정해놨어요. 그래서 대부분의 회사들이 다른 여러 가지 감가상각비들 그 방법들이 있는데 다 둘 중에 하나를 쓰고 있습니다. 둘 중에 하나를 쓰고 있는데 전체에 대해서 다 정액법을 하는 회사도 있고, 건물 구축물은 정액법으로 가고 나머지 유형자산에 대해서는 정률법으로 하는 회사들이 제일 많아요. 그리고 무형자산도 생각해요. 마찬가지예요. 무형자산하고 유형자산은 물리적 형체가 있고 없고 차이만 있을 뿐이지 논리는 똑같거든요. 무형자산이든 유형자산이든 비용하는 방법은 상각이에요. 무형자산은 이제 감가상각이란 말을 안 쓰고 그냥 무형자산 상각비 이렇게 말을 쓰는데 무형자산은 다 정액법을 씁니다. 상표권, 특허권 이런 거는 그냥 기간이 정해져 있는 거잖아요. 그 기간 동안 n분의 1에서 비용 처리해. 이게 합리적이잖아.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하고 있어요. 감가상각을 한번 해보죠. 이게 물백묵이 잘 안 나와서 제가 잘 안 써본 거라 일반 분필이 이제 없다 그러네요. 다 이걸로 대체를 했나 봐요. 써보니까 처음에 많이 눌러줘야 되네. 덜 눌러서 안 나왔던 거였어. 이게 더 잘 보이죠? 이게 컴퓨터 화면 이런 걸로 주로 보니까 그 구식 분필로 쓰면은 좀 흐리게 보이고 그래서 이걸로 바꾼 것 같아요. 학교에서. 자, 감가상각을 해볼 건데 쉬워요. 되게 쉬워요. 교재에 있는 요 예제는 너무 쉽고 아까 뒤에 있는 거 갖고 다시 해봅시다. 저 뒤에 가서 257페이지에 있는 이중체감법 얘기를 하고 있네. 교재 갖고 할게요. 157페이지 표 5-5 여기 있는 거 보면 되는데 요거 가지고 해볼게요. 자, 시드 원가가 2천만 원. 이게 투자활동 쪽에서는 교재 예제가 많지가 않아요. 내용 연수, 잔존 가치 이런 정보만 있으면 되거든요. 내용 연수가 지금 4년짜리라 그랬네요. 4년. 잔존 가치는 200만 원. 그럼 상각 대상 금액은 얼마예요? 1,800이죠. 2천만 원에서 200만 원 뺀 1,800만 원을 4로 나눠줘. 정액법이라고 하면 4분의 1씩 해주는 거죠. 1,800만 원을 4분의 1 해주면은 1년에 450만 원씩 감가상각을 하는 거예요. 자, 정률법을 한번 볼까요? 정률법은 일정한 율을 곱해. 정률이라는 게 있어요.
이 정률을 계산하는 방법은 회계원리 책에도 나오는데 아무도 계산 못해요. 이게 막 어떻게 저 공식 필요 없어서 외우진 않아요. 이게 막 이게 내용 연수가 4년짜리면은 루트에 뭐 4제곱권이 들어가고 여기에 뭐 1 마이너스 잔존가치 분의 뭐 어쩌고 막 이런 게 들어가거든요. 근데 이런 건 알아둘 필요도 없어요. 저는 회계사 지금 거의 20년 하고 있는데 정률 계산 그 공식 생각이 안 나요. 왜 몰라도 되냐? 정률이 주어져요. 표가 있어요. 어? 그 내용 연수로 제곱근을 해서 계산하는 건데 이 율로 계산을 하게 되면은 그 해당 내용 연수 동안 이렇게 체감잔해법을 생각을 했을 때 잔존가치에 근접하게 나오게 되는 율이 있어요. 지금 그냥 임시로 대략 제가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한 34년짜리니까 한 30%라고 쳐볼게요. 30%. 30% 하면은 3년하고 4년은 좀 못 갈 것 같은데 30%? 35%? 한 40%라고 생각해 볼게요. 40%. 40%. 그러면은 정률법 같은 경우에는 매년 삼각비가 달라요. 첫 해, 둘째 해, 세 번째, 네 번째 삼각비가 달라. 여기에 장부가가 있어. 응? 이렇게 쓸까? 기초장부가, 상가액, 기말장부가. 첫 해 얼마짜리예요? 2천만 원짜리죠. 40%를 생각해. 얼마가 생각되나요? 800만 원이 생각돼. 그렇죠? 그럼 기말에 1,200만 원이 남아. 그럼 다음 연도에는 기초잔액이 이렇게 넘어오죠. 차기 2월 기초로 전기 2월 돼서 딱 오잖아. 여기에 40%를 생각해. 480만 원을 생각해. 그럼 장부가가 얼마 남아요? 1200에서 480만 원 빼주면 되죠. 720만 원 남아. 그러면은 그 다음 연도는 720만 원에 또 40%를 곱해요. 288만 원을 생각해. 응? 그럼 장부가가 얼마가 돼? 432만 원이 돼요. 이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제가 지금 이게 정확한 정률을 쓴 게 아니고 40% 이렇게 썼더니 이렇게 나왔는데, 그럼 여기다가 이렇게 또 써볼까요? 마지막 해는 어떻게 돼? 마지막 해에는 여기다 40% 하면 어떻게 될까요? 172만 8천 원이 나오는데 우리의 잔존가는 얼마예요? 200만 원이에요. 그러면은 요 마지막 해에는 실제 정률을 써도 그래요. 요 차액 232만 원만큼 생각해주면 돼. 응? 우리의 목표는 이 정확한 정률로 삼각비를 계산하는 게 목표가 아니라 진짜 목표는 이 2천만 원짜리 기계를 4년 동안 200만 원 남겨놓고 나머지를 비용화하는 거야. 어떻게?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그 방법 중에 하나가 매년 450만 원씩 하자. 아니야, 초반에 많이 생각될 거야 해갖고 정률법 40%를 써봤더니 이렇게 떨어지는 거야. 이게 4년짜리 정률법이 40%가 아닐 거예요. 제가 지금 책이 없어서 그냥 가정을 한 건데, 여기는 정률을 쓰면은 여기 곱해서 이렇게 빼줘. 여기 232만 원이 지금 나왔죠? 근데 40% 하면은 172만 8천 원이란 말이에요. 응? 432만 원에다가 .4 하면은 172만 8천 원이 나오거든요. 삼각비가. 응? 이렇게 되면은 잔존가가 200이 안 나오잖아. 그래갖고 이걸 안 쓴 거야. 근데 실제로 정률을 써도 이게 제곱근 막 이렇게 해갖고 루트 해갖고 나오는 율이기 때문에 딱 안 떨어져요. 몇천 원, 몇만 원씩 차이가 나요. 지금은 좀 차이가 많이 났지만 이런 식으로 마지막 해에는 잔존가치에 맞춰줘. 교재에 좀 예제가 없어갖고 만들어서 해서 그런 건데 이렇게 맞춰줘. 이렇게 마지막 해에 맞춰주는 거야. 어쨌든 결과는 어떻게 됐어요? 감가상각비가 첫 해에서 뒤로 갈수록 이때 왕창 생각하고 점점 적은 금액이 생각되죠. 점점 적은 금액이 생각돼. 이렇게
계산하는 게 이제 체감잔액법, 그 중에 정률법을 예로 본 거예요. 연수학계법이라는 것도 있고 이중체감법이라는 것도 있어요. 이중체감법은 정률을 정액법의 2배를 쓰자 이렇게 한 거야. 이중체감법은. 이중체감법은 그랬고 n분의 2로 생각해. n분의 2로. n분의 2면 뭐예요? 이게 4분의 2니까 2분의 1이죠. 이렇게 되면 반을 생각하는 거예요. 정률 50%를 쓰는 거하고 똑같은 거야. 이중체감법은. 50%로 하면은 어떻게 되나? 여기가 1,000만 원 생각하고 500만 원, 250만 원, 마지막에 잔액 이렇게 떨어지겠죠.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어요. 자, 방법은 패스하고 여러 가지가 있다. 그 중에 맞는 거 쓰면 된다. 실무적으로는 정액법 아니면은 정률법을 쓴다. 자, 우리는 이제 분계를 어떻게 하는지도 알아야 되겠죠. 이거 분계를 해볼까요? 만약에 기계를 X1년 초에 샀다라고 하면 이렇게 하겠죠. 차변에 기계장치 자산이 증가한 거예요. 2천만 원. 현금 주고 샀다고 가정을 할게요. 현금 2천만 원. 이건 이제 쉽죠. 분계가 헷갈리는 거 잘 모르겠는 거는 여기에 뭐라고 써야 되지 하는 계정 과목 이름이 생각이 안 나서 어려워진다고 했는데, 계정 과목 이름은 두려워하지 마세요. 제가 복식부기 할 때 얘기했던 것처럼 뭐 생각 안 나면 나무 뭐 이런 식으로 우리 처음에 배울 때 그랬잖아. 에어컨, 냉장고 이런 것도 막 썼잖아. 응? 그런 식으로 이제 쓰는 거야. 그 다음에 감가상각. 이걸 어떻게 분계하느냐? 감가상각은 차변에 비용, 감가상각비라는 비용을 쓰겠죠. 감가상각비 얼마? 이거 정액법이라고 해볼게요. 매년 450만 원씩. 여기도 450만 원. 여기다 뭐라고 써야 될까? 이게 이제 여기다가 꼭 기계장치를 줄여주는 거 아니에요 하고 이렇게 쓰면은 무슨 문제가 있을까요? 2천만 원짜리 기계가 있는데 얘를 450만 원어치 썼어. 이 회계 처리를 해준 거야. 그럼 이 기계가 450만 원만큼 없어진 게 보여요? 응? 안 보여. 약간 그거랑 비슷한 거예요. 우리가 매출채권이 1억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한 1,000만 원을 못 받을 것 같아. 그 1,000만 원을 대손상각비로 인식을 했는데 채권을 1,000만 원을 없애지 않고 대손충당금이라는 평가 계정을 써서 줄여줬잖아요. 얘도 마찬가지예요. 얘도 평가 계정을 씁니다. 감가상각도 이런 말을 써요. 감가상각 누계액, 감가상각 누계액 이렇게 써. 새로운 계정 과목들은 나올 때마다 알아가면 돼요. 차곡차곡 쌓아가세요. 이렇게 되면 재무상태표에 이렇게 표시가 되는 거야. 유형예산 쪽에 기계장치가 2천만 원짜리야. 응? 근데 1년도 말 시점에서 봤더니 450만 원은 상각이 됐어. 감가상각 누계액이 450만 원 마이너스 이렇게 표시가 되는 거예요. 이 감가상각 누계액 원장은 차변 마이너스 차변 잔액을 갖는 거지. 대변인데 부채도 아니고 자본도 아니에요. 마이너스 자산. 마이너스 자산 지난번에도 하나 봤죠. 대손충당금. 유형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 누계액도 마이너스 자산이에요. 이런 거 자산의 차감적 평가 계정이라고 한다 그랬어요. 이렇게 회계 처리를 해주는 거야. 매년 같은 회계 처리가 되겠죠. 그러면 이 2천만 원짜리 기계를 4년 동안 사용하면서 1년에 450만 원씩 비용 처리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마지막 해 X4년도 말에 가면 이렇게 돼 있겠죠.
X4년도 말에 가면 기계장치가 2천만 원 써 있고 감가상각 누계액이 1,800만 원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는 거예요. 정률법 같은 경우에는 매년 상각비가 달라지겠죠. 그 다음에 첫 해에 800만 원, 그 다음에 480만 원 이런 식으로 재무제표에 표시되는 기계장치의 금액도 요 기계장치 취득 원가에서 감가상각 누계액을 뺀 거를 북밸류 장부가액이라고 해요. 기계장치 장부가액이 얼마야? 그러면은 취득 원가에서 감가상각 누계액을 차감한 걸 얘기해. 장부가액이란 말은 재무제표에 표시되는 금액을 얘기하는 거예요. 회계 장부상 얼마가 남아있냐 이 기계가 이만큼 생각돼서 이만큼 남아있어요. 이런 거거든요. 장부가액이 표시가 되는데 정액법은 매년 장부가액이 일정한 금액만큼 감소를 하고 정률법은 초반에 많이 감소하고 뒤로 갈수록 조금씩 감소해. 그러면 두 가지 방법 중에서 어떤 방법이 이익을 많이 내는 방법일까? 이거는 뭐 첫 해에 앞쪽에 이익을 많이 내는 방법일까? 이렇게 물어보는 게 더 맞겠다. 정액법이 더 이익이 크죠? 정률법은 비용이 크니까 뭐 뒤로 갈수록 작아지긴 하지만 회사는 어떻게 해요? 유형자산을 한 번 사고 안 사는 게 아니죠. 점점 이렇게 사업을 하면서 돈을 벌면 계속 재투자하잖아. 응? 계속 산단 말이야. 뭐 추가로 증설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생산 캐파를 더 늘려나가는 거예요. 회사가 성장을 할 때 유형자산 크기도 같이 늘어나요. 유형자산이 이제 더 커져야지 거기서 만들어내는 재고자산도 더 커지고 거기서 영업을 해갖고 만들어지는 매출 채권도 커지고 그래야지 현금이 또 더 많이 회수되고 이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유형자산은 계속해서 이렇게 투자해 나간다고 보면 정액법이 이익을 많이 내는 방법이 되겠죠. 정률법은 사자마자 바로바로 그냥 상각이 확 되니까 이익이 적게 나는 방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액법, 정률법 있으면은 얘가 좀 더 공격적인 회계처리다. 정률법이 보수적인 회계처리다. 이렇게도 얘기를 합니다. 자, 잠깐 쉬었다가 나머지 주제들 갖고 얘기를 또 해볼게요.